AI를 통해서 구매 결정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이건 기업에게는 엄청난 마케팅 환경이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매 결정에서 AI에게 사람들이 뭘 물어보는지, 과거에는 무엇을 사람들이 입력할 것인가 했는데 이제는 어떤 의도로 물어보고 있는가, 어떤 맥락에서 물어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건요. 게이트웨이가 굳이 스피커 형태일 필요는 없는 거죠. TV가 홈 AI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구매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TV를 통한 인터페이스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높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LG전자와 티타임즈가 함께하는 AI 에이전트 시리즈, 함께하게 된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의 박찬하 책임입니다. 저는 강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이전틱 AI는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인공지능의 경험과 어떻게 다르고 생성형 AI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컴퓨터공학에서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RPA, ERP 시스템, 다 이런 게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죠. 여러 가지의 컴포넌트를 구성을 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개발자들이 각각의 컴포넌트를, 모듈들을 연결했다라면은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생성 AI가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연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챗봇은 1단계라고 봐요. 챗봇 스스로가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답변을 주고 생성하는 것이었다라면, AI가 도구를 활용해서 도구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인간이 요청했던 목표를 이뤄내는 것, 이것이 저는 AI 에이전트의 지금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AI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B2 시장에서 검색 같은 경우에서도 물어봤을 때 원래 과거에 학습된 데이터로도 질문에 답변을 했어요. 질문에 답변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여기에는 기술적으로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있고, 어제 있었던 선거 결과를 물어보면 답변할 수가 없었죠. 이거를 레그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결과값을 보여줘서 답변을 생성해내는 거죠. 이렇게 추가적인 도구를 활용하는 것. 그래서 AI 검색 또한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시리가 또는 구글의 제미나이 라이브가 저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들을 활용해서 제가 원했던 것들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이것도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맥킨지가 도입했던 것처럼 고객에게 오는 그 문의 메일들을 분석해서 여기에 맥킨지의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해서 이 질문에 가장 답변하게 줄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자동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B2B 영역에서 에이전트화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유럽의 클라나라는 서비스 간편 결제 시스템인데, 구매 결정들, HR, ERP 시스템을 세일즈포스라든지 이걸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우리 개발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똑같은 걸 만들 수 있는데 에이전트로 굳이 비싼 걸 쓸 필요가 있느냐 해서 세일즈포스와 계약을 끝내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기업용 소프트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구가 정말로 많거든요.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도구가 발전한 거니까 이 도구를 계속해서 쓸 수 있다라면 에이전트의 발전 방향은 사실은 상상의 영역을 넘어서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어요. AI가 어떤 도구를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활용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AI 에이전트를 만약에 분류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에이전트는 사실은 학자들마다 분류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AI 에이전트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물리적인 인바디드, 예를 들면 로봇이라든지 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에이전트라고 해서 AI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AI의 성능에 따라서 에이전트를 구별하기도 하고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저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별하는 건 너무 1차원적인 초기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알파고처럼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표 지향성 AI 에이전트도 있는 거고요. 기억을 중심으로 하는 메모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모델을 학습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궁극에 가서는 자율성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자율적이냐 반자율적이냐에 따라서 AI 에이전트를 구별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구별하는 카테고리는 현재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로서 느낄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앞으로 좀 단기간 내에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일을 에이전트로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분류화시켜서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AI 검색은 에이전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그렇게 못 느낄 거예요. 검색은 워낙 원래도 해왔던 거니까. 그래서 저는 AI 에이전트로서 검색은 소비자들이 느끼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요. 여행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어떤 곳에 일정을 짜달라고 한다면 일정을 변경하기도 해요. 대단히 프로액티브한 거죠. 그리고 또는 제가 어떤 맛집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맛집이 꽉 차가지고 예약을 못했어. 이 맛집에 빈자리가 생겼다. 이런 정보도 취업해서 혹시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던 대로 다시 변경하실래요까지 요즘 물어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프로액티브해지고 있다는 거죠. 전 여행 서비스 같은 경우는 AI 에이전트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미국 같은 경우는 법률 AI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법률 AI 에이전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로펌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성, 이 부분들을 크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영국하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를 잘 다룰 수 있는 변호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월급 차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소장에 초안을 쓰게 한다든지 미국에서 요즘 등장하고 싶은 것은 상해보험, 특히 미국은 상해보험이 대단히 저가 시장이거든요. 미국 고속도로 가면 막 변호사 얼굴 붙어 있으면 이게 다 변호사들이잖아요. 나한테 와서 내가 당신 교통사고 난 거 보상 처리해주겠다. 이런 부분에 AI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힘들어지겠죠. 가격이 반값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가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시장도 열리는 거고요. 티치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건 브라질에서 전국적으로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건데 교사들을 도와주는 AI 에이전트죠. 교사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것보다 학교 업무에 더 치이고 힘들어하고 하는 현상이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티치 같은 경우는 채점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내리는 업무 부분을 많은 부분 자동화시켜주는 에이전트화되는 도구들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벌써 50만 명이에요. 브라질에서만 40만 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CS 부분이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나 같은 경우에는 약 600명에 이르던 CS 부분들을 3분의 1을 해고했어요. 다 AI 보이스로 해결을 해버린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입했던 다이나믹 365S의 가장 큰 장점,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에이전트를 도입을 했는데 상대방도 에이전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쪽에서 전했던 이메일과 문자를 분석해서 에이전트가 이쪽으로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에이전트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보거든요. 소비자의 에이전트와 다양한 CS가 에이전트끼리 대화하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업무를 처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해가 없게 그것을 문자로 기록할 수도 있고, 저는 대소비자 서비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빨리 올 거라고 봐요.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들이 다 각 서비스의 에이전트로 바뀌고,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좀 큰 마스터 에이전트가 개별의 에이전트한테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분류법을 보면은 여행이라던가 법률이라던가 뭐 교육 쪽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일부가 먼저 바뀌면서 조금씩 이렇게 분야별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시장이 이렇게 다 에이전트화 되는 건가요? 전체 시장의 에이전트는 좀 늦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힘겨루기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앱 인텐트라는 거를 예를 들면 시리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API를 열어줘야 되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시리하고 API로 앱 인텐트로 열어줘요. 그러면은 지금 배송 상태를 시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을 덜 방문할 거 아니에요. 음식 주문한 것이 왔는지 확인하러 들어갔을 때 이벤트 한번 띄울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배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언제서야 받아들이냐면은 3위 업체가 이거를 받아들여서 시장에서 2위 업체로 성장하거나 자기를 위협할 때, 이 서비스는 당연히 있어야 될 서비스로 고객이 원할 때, 그때 저는 굴복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시장에서의 힘겨루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모든 서비스가 AI 에이전트화 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하지만 신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소비자군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치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는 AI 에이전트화 하는 것이 많을 거고요. 또는 독점 서비스들, 대표적으로 KTX나 SRT죠. 여기는 굳이 앱에 방문해서 뭐 추가 상품 뭐 띄우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고객에게 만족도를 더 주는 것이 공공 서비스로서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에이전트화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그래서 시장의 편차들은 분명히 있을 건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왜 여기는 안 해주지라고 하는 불만들이 대단히 커지게 될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아마존의 전략도 대단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마존은 기본적인 전략은 아마존 쇼핑 앱을 시리에게 열어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리에게 열어주면서 배송 상태라든지 이런 걸 해주지만, 러퍼스도 LLM이거든요. 생성 AI 모델인데 아마존의 고객 리뷰를 더욱더 파인 튜닝을 한 거죠. 이걸 통해서 제품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고, 구매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고, 배송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고, 반품에 대해서도 상담할 수 있고, 반품 처리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러퍼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러퍼스랑 대화하고 싶어서 아마존 앱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B2C 업체들은 생각해야 될 것은 앱의 에이전트화를 통해서 편의성을 증대시킨 것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 우리 앱을 사람들이 자주 방문할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바디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기업에서는 아주 작은 기계부터 이제 에이전트를 이 안에다가 넣으면 기존과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요것도 되게 큰 갈래일 것 같은데, 요거는 또 언제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시리는 지금까지 멍청했던 AI고 사실 AI도 아니었죠. 인간의 말을 인식하는 데만 AI가 쓰였지, 사실은 엑셀 테이블 길게 만들어 놓고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답해줘. 다만 추가적으로 시간 정보라든지 날씨 정보만 어디 가서
정보를 찾아와서 전해줘. 이거 외에는 대단히 그 반응형으로 인간이 룰 베이스로 휴레스틱 코드로 짜놓았던 서비스였던 거고, 그래서 어시스턴트란 말을 썼던 거지 에이전트란 말을 쓰진 않았죠. 시리가 AI 에이전트화되고 있다는 것은 Ferret UI라고 하는 LLM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애플이 만들었던 앱을 다 이용하기 시작한다는 거고, 구글 또한 지금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Contextual Overlay라는 서비스를, 그러니까 AI를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개별적으로 내 로봇 청소기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집에 있는 스마트 냉장고가 스마트 오븐이 스마트 TV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종합적인 컨트롤링을 하기를 되게 원한다라는 거죠. 그걸 누굴 통해서 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게이트웨이를 누가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알렉사인 거고, 애플 같은 경우는 저 시리로서 이걸 들어가고 싶은 거고, 운영체계 통합성도는 저는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문제는 게이트웨이죠. 여기에서 시작점과 관문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가전 시장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AI 에이전트를 가전에다가 집어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뭘 통해서 제어될 것인가. 개별적으로 냉장고의 이름 따로 불러주고, 뭐 오븐 이름 따로 불러주고, 뭐 세탁기 이름 따로 불러주고, 청소기 이름 따로 불러주는 거, 조명 따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로서 인터페이스하는 것은 마찰을 줄이는 거고, 마찰을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AI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확산되고 보편화가 된다라면, 과거의 AI 어시스턴트 개념을 넘어서서 저는 이 게이트웨이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마트 TV 되게 중요해요. 스마트 TV가 지금 플랫폼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왜 TV에서 구매가 어렵냐면 프릭션이 너무 커요. TV 보다가 뭘 사고 싶어요. 근데 누워서 소비하고 있고 막 처지고 있고 막 몸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지는데, 언제 또 일어나서 검색하고 음성으로 불렀더니 정확한 단어도 되지도 않고, 구매 절차 갔더니 뭘 또 로그인을 하라 그러지, 관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마찰 때문에 중간에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픈AI라든지 또는 퍼플렉시티가 강조하는 것은 액션 에이전트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 사람의 카드 정보, 이 사람의 메모리, 이 사람의 취향,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여기에 맞게끔 한다는 것은 스마트 TV에 집어일 수 있어요. 게이트웨이가 굳이 스피커 형태일 필요는 없는 거죠. 스피커를 이미 내재하고 있는 TV가 스마트 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홈 AI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특히 나이가 드신 구매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TV를 통한 인터페이스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 인터페이스에 AI 검색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보이스 컨트롤링이 된다라는 것, 저는 이것이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높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기업들이 이제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뭐 검색이나 이런 기능들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A 기업과 B 기업 둘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할 건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나한테 맞다, 이건 좀 불편해, 혹은 이건 나랑 맞지 않아 라고 이렇게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고객 입장에서는 답변 만족도죠. 답변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얼마나 신속하게 강정수를 기억해서 이용자의 맞춤형으로 앤서를 던져주느냐.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이것이 된다라면 보이스하고 인터액션에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예를 들면 저의 고양이 이름이 봄인데, 봄이가 누군지 알아라고 물어보면 봄이의 습성을 다 얘기해요. 걔는 기분이 좋아지면서 제가 안도감도 생기고, 이것이 신뢰 구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낼 것인가. 이것은 결국은 이용자를 얼마나 기억해 줄 것인가, 메모리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서의 만족도를 높여낼 수 있다라면 저는 고객과의 신뢰들이 형성이 될 거고, 고객은 신뢰가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줄 수 있는 신뢰도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알렉사라든지 구글도 그랬었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스피치 투 텍스트로 해서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픈AI가 도입한 거는 스피치 투 스피치거든요. 스피치를 텍스트로 전달하게 되면 감정이 죽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뛰어와서 막 헐떡거리면서 얘기를 한 건지, 막 기쁘면서 얘기하는 건지, 텍스트로 전환되면 텍스트는 감정을 제거해버리거든요. 이걸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깊은 감동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막 뛰어와서 얘기를 하면은 뭐 급한 일이 있으셨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얘기하시죠? 라고 얘기한다든지, 저의 감정 상태를 아는 것은 스피치 투 스피치로 이해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것도 저는 이용자들과의 신뢰감을 구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스마트 TV랑 얘가 얘기할 때도 로봇처럼 딱딱하게 답변을 해주는 것보다는 저의 감정 상태를 어느 정도 추론하면서 이렇게 막 흥분돼서 팬심으로 뭔가를 구매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준다라면 저의 흥분이 배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 이런 부분으로까지 나가줘야 소비자가 결국은 여러 선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인스타그래머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대는 AI 프로그래머블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이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구글 AI 오버뷰라든지 퍼플렉시티라든지 챗GPT라든지 AI를 통해서 구매 결정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이마케터의 통계도 그렇고 최근에 있었던 IBM의 컨슈머 스터디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IBM 같은 경우에는 5명 중에 3명이 AI에게 상의하면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고 이마케터의 조사에 하면 40%가 AI에게 의존하면서 구매를 결정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업에게는 엄청난 마케팅 환경이 변합니다. 여기에다 우리는 생성 AI 광고를 좀 만들까 말까 하면서 우리는 AI 기업이 이런 거 생각하면 저쪽은 이미 철기 시대로 진입했는데 석기 시대에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구매 결정에서 AI에게 사람들이 뭘 물어보는지. 과거에는 마케팅에서 중요한 건 키워드였어요. 무엇을 사람들이 입력할 것인가 했는데 이제는 어떤 의도로 물어보고 있는가, 어떤 맥락에서 물어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용자들이 어떤 형식으로 질문할 것인가에 맞춰서 맞춤형 콘텐츠들이 제작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마케터들이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